네,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할 것을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왔다, 우리 측에 보내왔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금강산 시설 둘러보면서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남측에 있는 북한 금강산 남측 지역에 있는 이 금강산 시설에 대해서 남루하다, 너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철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측과 네. 대신 협의는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통지문을 보내왔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아마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진 않고 우리 측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철거 작업에 돌입을 네. 하겠다 했고 실제 이제 그 실행을 위해서 통지문이 온 상황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 논의 관련해서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런 속보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이 뇌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는 다투지 않겠다며 양형 판단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에 앞서서 이 부회장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전 10시 10분쯤 시작해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에서는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주요 쟁점과 재판 계획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9시 반쯤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00여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심경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입니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에선 주로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했는데 무죄로 본 뇌물 부분에 대해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기존의 유죄로 인정한 금액까지 단순 합산하면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횡령 액수도 그만큼 늘어나면 재수감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 부회장의 형량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에서 뇌물이 맞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유무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형 위주로 다투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한 전체적인 경위나 동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형 증인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양형이 아니라 말 3필이 뇌물이냐 또 승계 관련 부정청탁이 있었느냐가 주된 쟁점이 돼야 한다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확보한 승계 작업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2차례 기일을 나눠 유무죄와 양형 관련 공방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무죄 공방 기일은 다음 달 22일, 양형 심리를 위한 기일은 12월 6일에 진행됩니다. 재판을 마치며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향한 이례적인 당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 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구속된 이후 처음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주식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까 정경심 교수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박석영 기자. 네. 네. 네, 구속적 부심과 관련해서는 아직 지금 변호인단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정경심 교수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에 발부됐는데 당일 검찰 조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녹음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녹취 파일 가운데 일부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공개했는데요. 이 녹취록에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의 주식 12만 주를 다른 사람 명의로 당시 주가보다 싸게 사들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 이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매입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주식 차명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2018년으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만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관련 등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정경심 교수 수사에 대해서 변호인단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자,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정 교수와 논의를 거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구속적 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정 교수를 다시 신문하고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구속기간은 최장 20일로 보통 이 기간 내에 재판에 넘겨지는 만큼 정 교수 측은 그 전에 적부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첫 재판 절차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20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공판 준비 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조 씨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조 씨 측은 제한된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해야 범죄 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공범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 기간 동안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제한 근거를 세밀하게 밝혀달라면서 요청했고 2주 뒤인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조 씨는 코링크 투자처인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여 원을 빼돌리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정경심 교수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말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가뜩이나 지지부진했던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 처리 관련해서 지금 여야 입장이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와 달리 오늘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한국당을 빼고 가자는 겁니다. 원래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변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패스트트랙을 처리했던 지난 4월보다 지금이 더 뜨겁다면서 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의 머리를 맞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당을 고립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 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현재 한국당을 뺀 야3당이 선거법 개정에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 같이 묶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뀐 걸로 봐야 됩니다. 한국당도 이에 맞서서 강대강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 더욱 달라진 모습인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석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큰 소리치던 민주당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의석수를 늘려야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절대 불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석수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의원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여당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는 동시에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총선 관련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 대한 가산점 부과 방침에 대해서 좀 안팎으로 비판이 거셌는데요. 한국당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네, 먼저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60명에 대한 공천 가산점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뒤에 시끌시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가산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청년 창업 소상공인 토크 콘서트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 가산점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당에 헌신하고 기여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반드시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던 발언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당 안팎에서 국민 상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표창장과 상품권 수여 등 자축 파티 논란까지 거세진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당 간판급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가 이어진 뒤 공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최소 30% 이상을 2030 청년 세대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30 세대가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에는 단 3명만 진출한 현실을 꼬집으면서 진영 논리에 갇힌 기존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공천 문제는 정치권 전체의 가장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하루하루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라리 정시 전형이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지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민적 불신이 큰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다음 달 안에 마련하고 또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원입니다. 네, 그동안 이 정시 확대 방침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좀 더 자세한 방침을 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연 건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적 일변도에서 벗어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학생의 노력보다 부모의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시가 명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미 오는 2022학년도까지 정시 비중 30%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40%대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음 달 안에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가 수시 불공정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일반고가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공교육의 획기적 강화를 역점과제로 삼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의 진로도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고졸 채용 확대와 학생들의 권익 보호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채용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범정부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피해가 우려되는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결국 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현재의 특혜는 유지를 하되 이 향후 있을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유지를 했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는 협상 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기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아닌데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받아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앞으로는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쌀 같은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농업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특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WTO에서 보조금 제재를 받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등 내년 농업 예산을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크게 확대한 1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WTO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배경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개도국으로서 가입을 했지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도 가입을 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만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세계 4위, 국민 총소득은 세계 10위를 기록하면서 이런 특혜를 받는 게 경제 위상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 발전이 큰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 나라를 들었습니다. 또 WTO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더 불거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앞서 타이완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농업 협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한국이 받아온 농업 분야의 혜택을 없애려면 다자간 협상 타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 유명무실해진 2008년 이후에는 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관측을 한 겁니다. 이렇게 차기 협상이 불투명한 만큼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우리가 먼저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정부 판단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다소 포근했는데 주말부터는 갑자기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내륙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단풍의 색깔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취 기자 연결해서 주말 날씨와 또 단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내일부터 기온이 갑자기 크게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과 비교해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예년보다 포근했던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말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보다는 7도, 평년보다 2도 낮은 수준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해당하는 날씨입니다. 대관령과 철원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떨어지고 파주와 봉화도 4도에 머물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도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6, 7도가량 낮은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야외 나들이를 준비하신다면 쌀쌀한 날씨와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쌀쌀한 날씨 탓에 단풍 전선은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모든 산이 단풍 절정기에 들었고 북한산에서 내장산, 제주도 한라산까지 전국에서 첫 단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이 절정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앞으로 2, 3주 정도가 단풍 최적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교육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교육을 주제로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를 연 건 처음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두 분이 교육 전문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앞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대학 입시 정시 비율 확대 그리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가 됐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 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란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수시 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고입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정시가 명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자, 크게 보면은 대학 입시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는 방안, 또 하나가 이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이제 수시와 정시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정시 비중이 확대되는 쪽으로 좀 방향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그런데 우리나라 입시 전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아닌 이상은 이 전형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저는 해주실까요?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인데요. 저도 몰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형을 공부해야 될 정도. 예, 이거 공부해야 되고 사실은 일선 선생님들도 입시 전문 전담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저만 해도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그렇고요. 그 이전엔 예비고사, 본고사 세대가 있었죠. 그런데 수능으로 통일이 되고 나서 수능은 어쨌든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거죠. 11월 중순에 해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거처럼 전국 석차가 나오는 거예요. 몇 점 받았느냐, 총점이 딱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로 다 대학을 갔어요. 과거에는 수능 점수에 따라서 그냥 이제 우리가 소위 명문대라고 부르는 대학 서열의 TO, 입학 정원대로 그냥 쭉 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 때부터도 과외가 금지됐던 시절이 있어요. 쪽집게 과외를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 돈 많은 집 자녀들이 학교 외 이 과외를 받아서 좋은 대학 가지 않느냐, 잘 찍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문제는 다양성을 강화하자라고 나와서 정시, 수시가 분리되면서 정시는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고요. 수시는 학교 생활 전반을 보자. 학교 생활 전반인데 이 안에도 교과 과정. 이게 내신입니다. 학종 교과는 내신이죠. 평소에 얼마나 학교 생활에서 공부를 잘했나. 근데 비교과 과정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저기서 보이는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 나와 있는 종합전형의 이 학생부 교과 말고 학생부 그러니까 종합.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비교과 전형이죠. 그게 비교과 전형입니다. 논구수를 빼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스펙 쌓기라고 부르는 가장 문제가 되는 금수저 전형이 봉사활동 들어가고요. 또 여러 가지 포상들 들어갑니다. 뭐 무슨 시장상을 탔다, 도지사상을 탔다, 또 무슨 실기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였다. 해외 연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던 대학을 갔는데 왜 고등학생이 논문을 쓰는 거지? 제1저자, 제3저자가 왜 되는 거지? 그게 다 저 학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동안은 다양성을 강화한다. 너무 우리가 국영수 성적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 비대해져 온 수시, 그 안에서 학종, 비교과 전형, 스펙 쌓기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아까 대통령의 표현이 맞습니다. 깜깜이 과정이기 때문에 저기에 어떻게 학부모의 영향력이 개입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사실은 이게 이 정시 확대가 좋은 것만은 아니겠으나 상대적으로는 투명하다고 여겨지는,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쪽으로 우선 비중을 싣고 나머지 수시가 공정해지면 그때 수시를 다시 강화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방안이 나왔네요. 똑같은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공정하게 반영해서 그 시험 성적으로 가자 이게 정시인데 이 비중을 맞습니다. 지금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을 치를 때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들, 이른바 그러니까 부모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들의 자녀들은 조금 더 이 시험 보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그렇다 보면 또 아까 말씀하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또 그 스펙 쌓기 위해서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그 정부도 어떤 역대 정부도 교육 정책에 있어서 지지를 받은 정부는 한 정부도 없습니다. 언제나 교육 정책은 대학 입시는 늘 정부마다 개편이 됐고 심지어 어떤 정부에서는 2번, 3번이나 입시제도가 개편된 정부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정부는 정부 출범하자마자 거의 교육 정책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 정책이야말로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이 있을 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그 예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오늘 발표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집권 3년 차에 교육 정책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바꾼 예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꾸면 또다시 이제 비난이 시작이 됩니다. 또 바꾸는구나. 그러면 우리 애는 또 이 연도별로 또 달라져야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약간 또 결이 달라진 상황이에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만 해도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 거의 없다.
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지금까지. 수시의 전형을 조금 손보겠다. 그렇죠. 그렇죠. 수시 전형을 손보겠다, 학종을 손보겠다, 또는 뭐 서울 소재대학교의 학종 너무 비율이 높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더라도 정시를 높이겠다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시를 높이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이건 굉장히 종합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뭐 그 국토부도 관련이 돼 있고, 뭐 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도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실은 이걸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지금 뭐 지켜봤지만 교육부의 어느 정도의 어떤 교감, 청와대가 교감을 하고 이런 어떤 연설문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드러나고 있어요. 교육부도 굉장히 당황했고 제일 당황한 곳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의 교육위원회라든지 교육 담당 의원들은 사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게 총선을 앞두고 공약이 지금 당 공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에 지금 뒤집히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만들면 이런 어떤 이유로서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걸 바꾸면 바꾸는으로서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아이들의 엄마는 굉장히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또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당황해하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어떤 얼굴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대입제도는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은 많은데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지난해 사실 공론화의를 한번 거쳤거든요. 있었죠. 거기서도 좀 흐지부지된 측면이 맞습니다. 있어서 이제 뭔가 좀 본격적으로 논의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정성을 담보하자 여기까지는 모두가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조금씩 존재하고 심지어 교육단체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뭐 정시 비중을 높이자 이런 데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 뭐 민주당 마찬가지고요. 다 확대하자 하는데 정의당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일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강남 쪽 학생들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오늘 좀 획기적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아주 단순화시키면요. 단순화시키면 교육계에서도 진보 보수 격돌이 있어 왔어요. 쉽게 교육감 선출 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때 함께 이 지방 교육감들을 뽑게 되는데 이 교육감들은 당명이나 당 기호를 쓰지 못하죠. 대신 그냥 우리가 흔히 진보 교육감이야, 보수 교육감이야 이런 성향들을 보게 되는데 진보 교육계에서는 학종 강화였어요. 그동안의 추세가. 오히려 보수 교육계에서 정시 비중 늘려라. 수능으로 가야 한다. 차라리 아예 과거처럼 학력고사로 돌아가라.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대 수시의 대결, 특히 학종 대 정시의 대결에서는 진보 교육계가 학종, 지지, 그리고 이제 정시 늘려라가 보수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결정은 그와 정반대잖아요. 어찌 보면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차라리 정시를 늘리시오. 이렇게 한 거라 이게 획기적인 거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게 진보 교육감들이 주창하는 맥과 같이 하는 것은 고교 서열화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부분 대학 서열화를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교 서열화는 뭐냐면 명문대, 소위 스카이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A, B, C, D 이게 이름이 쭉 있는 게 아니라 그룹이 있는 거죠. 특목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고, 과학고 이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명문대를 많이 갑니다. 굉장히 많이 갑니다. 비율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특목고 출신들이 한 60%를 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최소한 20% 이상 되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고교 서열화를 풀어헤쳐야 된다. 그럼 쉽게 말하면 특목고를 없앤다. 지금 이 자사고들을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고로 전형하고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진보 교육계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공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맥이 같지만 이게 보수 진보 교육계에서는 약간 기존의 흐름과는 엇갈린 부분도 존재합니다. 조금 이 교육 문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고교 서열화 그리고 지금 정시 확대 이게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그 특목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하자 이게 서열화를 해소하자 이런 방안을 하니까 강남 집값이 다시 술렁이는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고교 서열화 문제는 이미 교육 철학에 있어서 이 정부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네. 부분이고 진보 교육감들이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제예요. 이게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예. 단지 이번에 오늘은 2025년까지 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실제로 가봐야 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진보 서울시 교육감과 또 이 자사고들의 어떤 부딪힘 속에서 굉장히 연장된 어떤 부분들이 네.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미 강남의 전셋값이 들먹인 건 9월 이전부터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세 군데 특히 강남의 대치동이라든지 양천구의 목동이라든지 네. 또 노원구라든지 이런 어떤 세 곳은 대표적으로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부동산 지역구 네. 지역들 아닙니까? 이 지역들이 들썩인다는 건 이미 이게 입시 제도가 변화할 것이다. 변화하는 조짐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물론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흐름이 파악되고 있고 이것을 주도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대형 유명 학원들이에요. 네. 대형 유명 학원들이 이미 서서히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아마 오늘 유은혜 장관이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며칠 예. 후에 이 유명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교육부가 발표한 것들을 세세하게 또 그렇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랑을 할 겁니다.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사실은 어떤 건의를 했다. 서로 경쟁적으로 예. 이런 순환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동산 네. 가격 굉장히 지금 출렁거리는데 오늘 발표로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사교육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문제까지 맞습니다. 가면 정말 복잡해지는데 연결되죠. 이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지지율 압박 때문에 느닷없이 정시 확대를 들고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의견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설령 정시가 확대되어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는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입에서의 정시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미래 시대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시는 교육 전문가들께서는 우려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의 과제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지는 지지율의 압박 때문인지 느닷없이 정시 확대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능이 이미 드러난 교육부를 대통령이 직접 패싱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을 만큼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은 곁다리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교육부 장관은 불과 하루 전까지 국감장에서 그토록 학종 고수만 주장했던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네. 자, 앞서 들으신 김혜영 의원의 얘기는 오늘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네, 수시보다 공정하다. 자,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맞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연장선상의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희경 의원의 발언, 대통령이 교육부를 패싱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야당은 공격을 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포인트를 잡아서 공격하는 것인데 조금은 이제 사실의 왜곡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학종 폐지가 아닙니다. 전 대통령의 이 권위나 권한이 정말 교육 문제를 못 풀어내는데 우리가 매듭을 칼로 자르듯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쾌도남하려면 학종 폐지 이러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정시가 얼마입니까? 지금 약 평균 23%를 정시로 뽑았는데 30%로 확대한다는 거예요. 70%는 뭘로 뽑아요? 수시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의 비중이
5대5 정도로만 가도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셨네. 그럴 수 있겠는데 교육혁명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육 환경과 교육 구조가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23%의 정시를 30% 정도로 늘린다는 게 오늘 윤해 장관이 발표한 대통령의 이 강력한 메시지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이므로 그럼 학종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손을 봐야 되거든요. 70%를 수시로 뽑는 대학들이 현존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리고 이 안에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종 그것도 비교과 전형으로 뽑는 학생들은 여전히 다수일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모두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과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아마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텐데 내겠죠. 그걸 좀 11월에 지켜봐야 낸다고 되는데 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수업받고 끝나고 학원 가서 수업받고 또 학교에서 내는 과제들 수행해야 되고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안쓰럽거든요. 안타깝죠.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는 이런 방안을 조금 진지하고 또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정연설부터 대통령은 공정으로 화두를 돌렸습니다. 자, 오늘 나온 갤럽 대통령 지지율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가 긍정 평가가 40% 아래로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2%포인트 올라서 41%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긍부정 격차가 조금 좁혀진 모습이고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이유를 봤을 때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검찰개혁 그리고 외교를 잘한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평가 이유로 지금 나왔고요. 부정 이유를 보면은 지금 등락만 좀 살펴보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4%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7%포인트가 오른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정당 지지율까지 함께 보고 오시죠. 정당 지지율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올랐고 자유한국당이 1%포인트 정도 내린 크게 변화는 없는 이런 상황을 보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반영이 조금 된 부분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오늘의 여론조사는 일단 어떻게 읽으십니까?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 여론조사를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됐었습니다. 왜냐하면 39%라는 건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 주에는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언제나 선을 봐야 된다. 한번 팍 하고 급락했을 때는 다시 올라가는 어떤 선은 계속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태 이후 직접적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경제장관 회의하고 경제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재벌 총수들 직접 만나고 오늘 이야기했듯이 교육장관 회의하면서 교육에 관해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자신의 어떤 교육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가려졌던 부분 조국 장관을 위해서 한 2개월 동안 국정 운영이 좀 가려졌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조국 장관의 인사 잘못 이렇게 집중됐는데 그것이 걷어지면서 보이는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것이 국민들이 지켜보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챙기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뭐 큰 폭의 변화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성적표를 들고 내년 총선을 치를 이 각 당의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 이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어제는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무척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고 무척 괴로웠고 우리 지지자나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그 심경도 제가 100분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지켜주고 싶었고 지켜드리지 못했고 반면에 상대방의 그 불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야기된 공정성 시비를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이 느꼈을 그런 실망감도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 좀 물러나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새로운 분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기니까 다른 분들이 마라톤을 뛰시는 페이스로 정치를 하신다면 저는 100m 달리기를 하는 페이스로 한 것 같아요. 4년 동안. 누군가가 저랑 바톤 터치를 해서 띄워주셔야 되겠죠. 네, 지금 영상 구성 보시는 동안 두 패널께서 저희 PD의 음악 선정 능력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탁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자,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네. 표창원 의원도 어제 불출마를 맞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표창원 의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영입 1호로 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좀 상징성이 있는. 네, 영입 1호이면서 예. 본인은 사실은 국정농단 전, 사실은 언제냐면 2012년 이 대선 때 이 국가기관의 이 개입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경찰대 교수, 현직으로 있던 표창원 교수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는 보수지만 이 부정의한 것은 못 참는다. 결국 경찰대 교수직도 버리고 나와서 야인으로 생활하고 프로파일러로 방송하다가 민주당 영입 1호였는데 이때는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그 결국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의 차이는 이철희 의원은 초선인데 비례대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표창원 의원은 초선인데 지역구 이제 의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으로 다 불살은 것 같아요. 후회 없이 20대 국회에 불살을 났는데 마라톤 뛰어야 되는데 지금 100m를 뛰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그만둘 수밖에 없냐면 이제 번아웃 됐다 그러죠. 탈진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20대 국회가 그만큼 정말 초선의 의지를 다 하얗게 불태웠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없고 이 두 분에게 남은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다. 그런데 이 상태로 내가 또 선거 운동에 나가서 표를 달라고 유권자에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면목이 없다. 어찌 보면 20대 국회의 무능을 이 두 분이 현재 책임지는 모양새예요. 여야 망라해서. 꼭 민주당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함께 부끄러워해야 할 분들이 저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당에는 염치, 수호지심이 살아있다는 반증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그럼 평론가가 해야 될 얘기죠. 현역 의원이 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현역 의원은 함께 석고대죄해야죠.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제1야당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넘어갔지만 지지율에서 2%포인트 빠진 게 바른미래당인데 바른미래당 군소정당인데 지금 한지붕 두 가족이잖아요. 빨리 이혼을 해야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을 이 국회 상황에 대해서 단 두 의원이 부끄러움을 이제 토로하고 고민 있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 쇄신을 넘어서 이제 정치권으로도 확산이 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 보통 불출마 선언하면 중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평론가님처럼 그렇게 순수한 영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면 정치인들의 워딩은 또 그 안에 이면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자, 초선 의원들인데 사실 중진 의원들은 또 다시 어떤 기회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 혁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선 의원인데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들여다보면 약간 결이 달라요.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덧붙인 부분이 뭐냐면 2015년 10월까지 절대 정치 안 하겠다고 내가 트윗했는데도 지금 정치하지 않느냐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좀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아무리 지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권 여당의 이 공천 과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또 뭐 그 청와대에 있던 행정관 비서관들도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들어오겠죠. 자신의 입장에서는 길을 터주면서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 어필하면서 또 다른 지역구 또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므로 다시 이제 그 공천을 주면서 당신밖에 없다. 그럼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의 어떤 이 감성적 어필이 갖고 올 정치적 효과 이것도 분명히 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사실 입각하고 싶다거나 혹은 좀 실제로 행정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집권 2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사실 지역구 활동을
의원 2년 차부터는 해야 돼요. 어떤 지역구를 은밀 뭐 가서.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네. 별 안 했다고 한다면 청와대라든지 혹은 내각이라든지 한번 가서 행정을 직접 경험해 보겠다라는 그런 또 의도가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불출마 선언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이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내부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조국 장관 청문회 과정이나 국감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요. 어제는 조응천 의원의 발언이 네. 좀 이례적인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되면서 차명 주식 보유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다퉈야 될 네, 쟁점이 네. 될 텐데 내가 검사라면은 이걸 뇌물이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할 거다 이런 얘기를. 근데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게 뭐 방송에 출연해서 네. 이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 방송에서 어제 오전에 이제 던진 이야기인데 이게 아마 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조응천 의원이 의식하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 부지부식간 했을 것 같은데 방송 패널로서 현직 의원이 아니라 방송 패널로서 이런저런 각도로 진단하다 보니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내가 이 조국 일가를 담당한 검사였다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차명 주식 부분이 2억여 원을 더 싸게 매입해서 지금 사실 어제 검찰은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했는데 네. 부당이득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시절이니 이것을 뇌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이제 하나의 입장을 피력한 거예요. 이 너무 논란이 커졌어요. 당내에서 물의도 커졌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금태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결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조응천 의원도 이게 내부 총질 아니냐, 배신 아니냐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고 SNS에서 지지층들에게 정말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내가 방송을 하다 보니 내 입장과 다르게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네. 설명하려던 것이었어라는 이 해명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조응천 의원이 상당히 좀 내년 총선에서 네. 공천에 큰 걸림돌을 하나 이거 스스로 아, 만들어냈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 분위기 어떤지 좀 잠깐 보시죠.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이게 이 논공 행상 얘기가 맞느냐? 이게 당 밖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당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제안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거는 막 우리끼리만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버린다면은 참 아까 지금 말씀하는 대로 일반 시민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불법을 막기 위해서 앞장을 섰다 하지만은 나중에 해도 될 이야기를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공천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동안에 여야 정당이 사실 공천 과정에서 매우 불투명하고 매우 불공정한 그런 공천 과정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제의 자유한국당만큼 해도 공천 과정은 저는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개혁적인 그런 공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예, 저게 이제 다른 당 얘기가 아니라 당 내부에서 저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어제만 해도 당에 헌신한 데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가산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로 입장이 선회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아마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좀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천 직전이잖아요. 이제는 공천 룰을 만들어야 되고 공천 룰을 발표해야 되고 실제로 공천과 관련해서 중진 의원들 중에는 탈퇴, 그러니까 그만큼 사퇴를 요구해야 됩니다. 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점수에 대한 이야기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당 지도부 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공천심사 룰이 어떻게 되지라고 지켜봤던 의원들이 술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지? 가산점을 얼마나 주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에 직접적으로 나선 60명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당에 그동안 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론적인 이야기였지 가산점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아마 황교안 대표 측은 얘기한 것 같고 나경원 대표 측에서도 사실
사실 내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두 분 다. 네. 두 분이 가산점을 주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고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건데 이게 확대됐다 이렇게 지금 사실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예민한 시기에 표현들이 사실은 불을 당길 수 있는 표현들, 적절치 못한 표현들을 사용했다라는 건 아마도 두 분 다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 조국 장관 사퇴를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퇴를 했는데 지금 한국당으로 지지율이 또 옮겨가지는 않고 있는 이러면서 앞서 보셨지만 1% 포인트가 또 빠졌거든요. 지금 이게 농공행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타겟을 조국 장관 사퇴하라 해서 사퇴해버리니까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회 안 한다고 했다가 지난주 토요일인데 강행을 했죠. 그러면서 타겟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제 바꿨죠. 문재인 정권 타도 쪽으로 바꿨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도 맥이 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조국에 너무 올인했어요. 제가 국회의원들이 수사관이 아니지 않느냐. 인사청문회는 자격을 검증하는 건데 거기서 온갖 의혹과 비위들을 다 파헤치는 형태로 또 공교롭게도 이 여상규 위원장은 한국당입니다만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듯 인사청문회를 했고 조국 사태에 올인을 하다 보니 조국이 사라지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정책은 실종됐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린 부분에서 내린 부분은 경제 민생 문제라는 걸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한국당이 알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더 내팽개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까 농공행상 내부에서 총선 바라보고 오직 그냥 또 의원 배지에 몰입하는 노름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한데 자, 지금이라도 하루 만에 감지했다는 건 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제 총선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총선 룰을, 공천 룰을 만들고 속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정부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이거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다음 주에는요. 하나는 예산국회고 하나는 패스트트랙인데 저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또 격돌하느라고 내년도 513조 이 슈퍼 예산 야당이 만약에 이 졸속 검증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럼 누가 과연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할까? 지금 한국당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커집니다. 네, 지금 여야 공이 조국 정국에서의 출구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요. 새로운 이슈 선점도 좀 필요해 보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술 경과에 양심을 품고 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을 당한 의사는 정밀한 수술에 필수적인 엄지손가락에 절단 가까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자,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진료실에 50대 남성이 난입을 해서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이 남성 지난 2014년 손가락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경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이 전신 마취 이후에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믿고 2차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모두 지자 보복을 하러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피하면서 왼손으로 잡았어요. 잡고 이제 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 좀 심하게 다쳐서 경찰이 오고 나니까 이제 그 흉기를 바닥에다 내려놨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거듭되는 의료진 상대 흉기 난동, 공교롭게도 오늘은 고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 2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30대 정신질환자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목숨을 잃은 건데요. 피의자 측은 정신질환으로 촉발된 사고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앞서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임세원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의 보안 인력 배치와 또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진 공격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에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상대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건물 앞에서 한의사가 피습을 당했고 또 지난 1월에는 은평구의 정신과 의사가 병원 복도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응급실이나 정신과에서 환자 공격에 폭행을 당한 사례가 많은데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이나 의료인 폭행, 협박 혐의로 신고 및 고소된 사건은 모두 893건에 달합니다.
자, 물론 이 병원 보안을 강화하고 또 처벌도 더 엄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의료진 공격을 막기 위해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사를 불신하는 환자를 줄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 문제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사고 사실 조사 감정부에 의료인과 함께 법조인 그리고 시민단체 등 일반인도 참여를 하지만 지나치게 의료인의 시각에서 판단이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사실, 그러니까 모두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주로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 이제 되는데 지금 현재는 중재원에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 의료 행위와 환자의 나쁜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또 판단해서도 안 되고. 자, 분명한 건 병원 흉기 난동과 또 의료인 공격,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주치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공격, 그리고 의료 불신이 원인이 된 난동 모두를 막을 수 있도록 보안이나 처벌 강화와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이어서 북한이 우리 측에 협의를 오늘 제안해 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금강산 시설 철거,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아예 협의를 제안해 왔군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 금강산 시설 철거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윤상현 외교통상위원장을 만나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보고한 내용인데요. 윤 위원장은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을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협의는 대면 접촉이 아닌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직 정부가 이에 대해 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가 북측에서 협의를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뜻을 내비쳐온 만큼 곧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협의에 대비해서 실무협의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남북협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북 제재를 비롯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전략과 전반적으로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창의적 해법을 찾는다는 원칙입니다. 일단은 철거를 위한 협의지만 협의가 시작되면 금강산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창의적 해법이 뭔지 묻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금강산 시찰에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데려간 점에 주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의 금강산 시찰에 대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 북미 협상과 연관해서 풀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16년엔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피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의 송환을 요청한 가운데 손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24만 명 이상이 동참했고 손 모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이트 운영자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벌어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손 씨는 다음 달 출소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허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한국 시리즈 3차전 오늘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고척돔에서 열리게 되는데 사실 지난 두 경기가 둘 다 끝내기로 끝나면서 정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두산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통계만 봐도 1, 2차전을 가져간 팀이 우승을 할 확률이 88.9%입니다. 무려 90%에 육박하는데 게다가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두 번 모두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단기전이 분위기 싸움이라고 본다면 두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야구는 모르는 건데요. 뭐 1, 2차전 이기고도 우승하지 못한 적이 딱 2번 있었는데 그 2번이 공교롭게도 2007년과 2013년 두산이었습니다. 야구는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통계 같은데 딱 2번 이렇게 2연승을 하고도 우승을 하지 못한 게 두산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척돔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이 개방된 구장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뭐 가장 간단한 차이점은 역시 지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붕이 있다는 점 때문에 더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인조 잔디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수비에서 드러나는데요. 천연 잔디가 더 푹신해서 타구의 속도가 약간 느리고 표면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 바운드가 좀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인조 잔디는 타구 속도는 빠르지만 바운드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키움의 경기당 실책이 시즌 평균 0.6개였는데요. 고척돔으로 가서는 0.57개로 조금 줄었습니다. 1, 2차전 모두 수비 실수가 승부로 직접 연결이 됐는데 오늘 3차전 역시 수비의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주 미미한 차이긴 하지만 홈에서는 조금 실책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 그 1, 2차전 보면은 중요한 순간에 꼭 키움이 수비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1, 2차전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실책 개수가 키움이 4개, 두산이 2개였는데 기록되지 않은 실수는 키움이 훨씬 많았습니다. 1차전 장면부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차전 초반의 흐름을 바꾼 게 이 3루수 송성문 선수의 실책입니다. 지금 잔디와 흙 경계선 부분에 공이 맞으면서 불규칙 바운드가 났는데요. 박건우의 타구 바운드를 잘못 맞추는 바람에 2루 주자 김대호 선수가 홈을 밟았고, 이 장면은 곧이어서 좌익수 김규민 선수가 페르난데스의 그냥 단타성 타구를 2루타로 만들어준 것도 역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은 뭐 사회인 야구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굉장히 한국 시리즈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승부가 마무리된 9회 말도 실책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평범한 내야 플라이 장면이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평범한 뜬공을 놓치면서 박건우 선수가 출루했고 결국 박건우 선수가 끝내기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이 2차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2차전에서도 키움의 어이없는 수비 실수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지금 키움이 5대2로 앞서가던 8회 말 장면인데요. 2루수 김혜성이 땅볼 타구를 놓치면서 추격하는 점수를 내주면서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했고요. 결국 점수차가 2점까지 좁혀지면서 이게 화근이 됐고 9회 연속 안타로 동점을 허용한 뒤에 한현희 선수의 폭투가 나오면서 주자를 2루까지 보냈는데, 지금 보시면 포수 이지영 선수가 정확히 중간에 자리하고 있었죠. 지금 전혀 대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폭투라고 보여지고 결국 주자가 2루까지 가면서 박건우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장면이 뭐 또 나온다면 뭐 역시 우승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 키움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실책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두 팀 모두 이 선발 투수를 외국인 선수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움이 브리검, 그리고 두산이 후렌코프를 선발로 내세웠죠. 그렇습니다. 뭐 키움은 2패로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역시 브리검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시즌 브리검 선수가 뭐 키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13승 5패, 평균 자책점 2.96을 기록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도 한 경기씩 등판해서 13과 3분의 2이닝 동안 석점만 내줬죠. 평균 자책점 1.98로 굉장히 호투를 했습니다. 올해 두산전에는 딱 한 번 나왔는데 5회까지 넉 점을 내주면서 약간 부진했습니다. 반면 고척 홈에서는 5승 2패, 평균 자책점 2.33으로 강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장정석 감독은 3차전 고척 홈 경기 선발로 브리검을 내정한 상황입니다. 반면 후렌코프는 올해 약간 부진한 시즌을 겪었습니다. 9승 8패, 평균 자책점이 3.61에 이르렀고요. 하지만 큰 경기에 워낙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난해 한국 시리즈를 경험했고 한국 시리즈 2경기에 나와서 평균 자책점 1.38로 굉장한 역투를 펼쳤습니다. 키움을 상대로 올 시즌 3경기에 나왔는데요. 승리는 없지만 평균 자책점 2.60으로 잘 던졌고 올 시즌 부진했다고 하지만 가을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구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호투가 기대가 됩니다. 그 시즌 성적으로 보면 브리검 선수가 좀 낮고, 근데 큰 경기에서 잘 던진 걸로 보면 또 후렌코프 선수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4개 팀으로 출전 규모가 커지는 2021년 피파 클럽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열립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2021년 클럽 월드컵 개최지를 중국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6개 대륙의 클럽 대항전 우승팀과 개최국 클럽 한 팀을 합쳐서 7개 팀이 출전하는 클럽 월드컵은 2021년부터는 24개 팀으로 확대됩니다. 피파는 2021년 대회가 새로운 클럽 월드컵의 첫 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늘어난 출전권을 각 대륙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이 단풍도 곱게 물들고 있는데요. 단풍이 절정인 설악산에 저희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강원도 인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도 선선하고 단풍도 예쁜 지금 강원도에 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오늘 뜻깊은 행사도 진행된다고요? 네, 지금 설악산은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인제에서는 한계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등산로에는 등산객들의 발걸음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553호로 지정된 한계산성의 의미를 되새기고 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한계산성은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유적으로 산성의 둘레만 해도 7km에 달합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법정 탐방로로 개방되지 않았던 산성의 일부 구간을 개방하고 시민들과 함께 걷는 시간도 준비가 됐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뜻깊은 공간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단풍이 하루가 다르게 물들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는 단풍이 절정이고요. 충북 소백산도 오늘부터는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밖에 북한산과 내장산, 한라산 등 전국의 산들도 첫 단풍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산들이 차츰 단풍 절정기로 접어들면서 제각기 고운 빛깔을 뽐낼 전망입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는 오늘까지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하겠는데요. 주말 나들이길에는 각별히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인제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